자, 지금부터 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건설안전의 그 법적인 제도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에 어떻게 건설안전이 제도화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먼저 그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안전관리계획서는 뭐냐? 안전관리계획서는 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관리 계획을 통한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전관리 계획서가. 그러니까 결국은 안전관리 계획서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잘 하기 위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다. 이렇게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요 안전관리 계획서는 요 유해염 방지 뒤에 이제 위험 방지 계획서도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안전관리 계획서는 그냥 뭐 계획서를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요걸 이제 검토를 해야 돼요.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작성을 하는 거다 보니까 건설 그 국토부의 그 관리를 받는 그 시설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이제 요걸 이제 검토를 해요. 그래서 그 특히 1종, 2종 시설물에 대한 그 건설 현장은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전담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에, 이해하시면 되겠고, 결국 안전관리 계획서는 건설공사 및 시설물의 안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뭐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건설 현장의 안전을 어떻게 보면 잘 관리를 해서 사고를 없도록 그렇게 할 건지, 이제 그거를 계획서를 만드는 게 안전관리 계획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하고 다른 점은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즉 노동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작성하는 거고 안전관리 계획서는 요거는 이제 국토부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작성되는 거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은 안전관리계획서나 뭐 유해염 방지 계획서나 거의 뭐 비슷비슷해요.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이제 좀 뒤에 가면서 더 이제 알아봅시다. 자, 그 먼저 안전관리 계획서를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가 있어요. 여기 이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98조에 나와 있는데 뭐 이 건설 현장이 뭐 무조건 전부 다 안전관리 계획서를 수립을 해야 되느냐? 뭐 조그만 현장이나 큰 현장이나 다 뭐 그건 아니죠. 뭐 조그만 주택 하나 짓는데 안전관리 계획서를 수립해야 된다 그러면은 너무 부담이 크고 너무 일이 많죠. 그래서 그 규모를 이렇게 건설기술지능법에 규모를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규모 이상의 이 건설공사에만 안전관리 계획서를 수립을 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이 건설공사가 이렇게 첫 번째로 되어 있는데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건설공사가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이 뭐냐? 요거는 이제 뒤에 또 설명을 하니까 그때 가서 설명을 하기로 하고 그 일단 시설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공사가 다 끝나서 준공이 돼서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뭐 도로라든지 또 교량이라든지 이런 그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설물이라고 해요. 이제 그런 시설물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3종 시설물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 규모나 크기에 따라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1종 시설물하고 2종 시설물의 건설 공사는 안전관리 계획서를 무조건 수립을 해야 된다. 3종 시설물은 여기 이제 해당이 안 돼요. 3종 시설물은 여기 이제 안 해도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다음에 지하 10m 이상을 구축하는 건설공사. 두 번째로, 지하 10m 이상을 땅을 파는 건설공사. 그러니까 지하층을 이제 만드는 건설공사는 대부분 다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기초라든가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10m 이상을 파야 되는 이런 건설공사.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동의 굴착 부분은 제외함. 건물 같은 경우 이제 지하를 파고 지하실 이렇게 파고 그 일부분에 집수정이라든가 엘리베이터 피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조금 더 파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가 만약 10m 이상이 넘는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제외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토지의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홀짝 깊이 산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경사지에다가 지하실을 설치하는 경우 뭐 예를 들어 전면부는 그 지하 아마 5m밖에 안 되는데 후면부는 이제 경사지다 보니까 뭐 한 10m가 넘는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요거는 이제 그 집안의 형태에 따라서 산정 방법이 건축법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지하실 깊이 산정하는 방법이 이제 그거 따라서 하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은 이제 지하 10m 이상 구착하는 건설공사 이 정도만 알고 있고 실제로 이제 실무에 나가서 만약 그런 부분에 뭐 경사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에, 걸려 있다 지하실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건축법 시행령을 찾아서 알아보면 돼요. 이걸 뭐 굳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알아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사용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 이건 무슨 얘기냐면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 땅을 파는데 뭐 아니면 이제 토공사를 하는데 집안을 이제 절토한다든가 토공사를 하는데 안반이 있어가지고 그걸 깨야 된다든가 할 경우에 우리가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사용을 하게 돼요.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해체공사, 콘크리트 구조물을 해체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또 폭발물을 사용해서 공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공사하는 경우에는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해서 폭발을 하기 때문에 이제 폭발음이라든가 소리라든가 그 다음에 진동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근데 그 가까운 거리에 일반 건물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이 있으면은 거기 충격이 가겠죠. 충격음이라든가 뭐 진동 이런 것들이 폭약을 폭발하는 거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그 시설물에 영향을 이제 주고 또 이제 이 가축 가축이 이제 젖소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양계장 이런 게 뭐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그 가축은 그 폭발음이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그 폭발음이란 진동이 발생을 하면은 이게 뭐 이제 뭐 잘못하면은 뭐 죽을 수도 있겠지만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젖소 같은 경우는 젖소 우유를 생산하는 양이 줄어든대요 갑자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달걀 같은 경우 달걀 낳는 그 닭들은 달걀을 낳는 양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그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조치를 취할 건지를 안전관리 계획서에다가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도 반드시 안전관리 계획서를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아, 어, 그러니까 10층 그 중에서 이제 다음 각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 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 공사. 16층 이상이 되면 이제 일종 시설물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뭐 거기에 또 맞춰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설 공사 중에서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 공사. 그 다음에 주택법 제2조 제15호 다목에 따른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이렇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여러분들 뭐 아파트 그 리모델링 뭐 하기도 하고 뭐 그러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리모델링은 10층 이상 건축물의 A벽을 전체를 뭐 리모델링을 또 뭐 새로운 자재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또는 그 철거하는 해체 공사. 이게 해체 공사 시에 굉장히 그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해체 공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봐요. 그래서 반드시 안전관리 계획서를 수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직 증축형은 뭐냐?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아파트가 오래 이제 되긴 했는데 돼서 그 다시 뭐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구조물이 이제 쌩쌩해요. 그 철근 콘크리트는 굉장히 이제 쌩쌩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 이게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위층 건물 위로 한 3개층 정도 더 증축을 하고, 이거 이제 철거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이제 못하게 하는 대신에 이렇게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안전관리 계획서를 수립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즉 이런 기계, 우리가 건설기계라고 그러죠. 건설기계, 천공기, 높이가 10m 이상인 것만 해당함 이렇게 돼 있어. 천공기가 뭐죠? 천공기가 그 파일을 매설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는 거를 우리가 천공기라고 해요. 땅에다가 구멍을 뚫는 거. 뭐 예를 들어서 흙막이를 하기 위해서 H빔을 땅속에 받기 위해서 구멍을 뚫는다든지, 아니면 기초공사 시에 콘크리트 파일을 땅속에다가 받기 위해서 구멍을 뚫는 걸 우리가 이제 천공기라고 그러는데, 천공기도 뭐 조그만 건 아니고, 조그만 거 같은 경우는 아니고, 천공기가 높이가 10m 이상인 거. 그러니까 땅속으로 구멍을 10m 이상을 뚫는 그런 그런 장비를 사용하는 현장. 그 다음에 이제 항타 및 항발기는 이런 파일을 이제 땅으로 이제 박거나, 땅으로 박는 방법은 천공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 항탁이라고 해서 햄머, 뭐 유압 함머라든가 뭐 이런 디젤 햄머 이런 걸 사용해서 박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항타기. 그 다음에 항발기는 파일을 다시 뽑아내는 거, H빔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제 흙막이 공사를 하고, 흙막이 다 끝난 후에 이제 다시 이제 뽑아내는데, 이런 걸 항발기라고 그래요. 이런 걸. 그래서 이런 항탁이나 항발기를 사용하는 그런 건설 공사. 그리고 이제 타워 크레인. 여러분들 뭐 타워 크레인은 뭐 많이 다 보셨을 거예요. 건설 현장 주변에 가면은, 아파트 현장 주변에 가면은
크레인 이렇게 세워놨죠. 타워 크레인. 요걸 사용하는 현장은 안전관리 계획서를 무조건 다 수립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다섯 번째가.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이제 101 5-2번에 101조의 제1항의 각 거의 가설 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그래서 요 가설 구조물은 건설 시공학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가설 구조물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임시로 설치했다가 해체하는 그런 시설물을 가설 구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설 구조물에는 뭐 공통 가설과 뭐 그다음에 일반 가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비계도 이제 작업 발판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여기 이제 비계도 이제 가설 구조물이 되죠. 이런 비계 높이가 31m 이상 설치될 때도 안전관리 계획서를 수립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푸집 및 거푸집 동바리 중에서 이건 이제 거푸집 동바리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시에 사용을 하죠. 철근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거푸집 중에서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이라고 있어요. 작업발판하고 거푸집하고 일체로 되어 있는 거푸집들. 요건 이제 굉장히 그 규모가 커요. 그래서 깽폼이라고 있는데 깽폼은 여러분들 아파트 짓는 현장에 주변에 가보신 사람들은 알 텐데 그 이제 천막으로 이렇게 뺑 둘러쳐가지고 굉장히 크게 해서 거푸집 설치되어 있는 거를 아마 봤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깽폼이고 그 다음에 이제 RCS 폼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레일 클라이밍 시스템이라고 해서 요것도 이제 특수거푸집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깽폼처럼 요것도 작업발판처럼 일체형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레일을 설치해서 타워 크레인으로 올려서 레일 따라 올려서 한 층 한 층 올라가는 그런 거푸집이고 그 다음에 ACS 폼이라고 해서 요건 이제 오토 클라이밍 요건 이제 그 유압으로 자동으로 이제 올리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요거 깽폼 그 다음에 RCS 폼, ACS 폼이 전부 다 이건 대형 거푸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건 뭐 사람이 뭐 이렇게 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전부 다 타워 크레인이라든가 아니면 유압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야만 이걸 이제 상부로 올릴 수 있는 그런 폼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번 이런 것들이 사고 나면 굉장히 그 고수해서 추락 뭐 이렇게 낙하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고가 아주 크게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안전관리 계획서를 수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깽폼이라든가 RCS 폼, ACS 폼은 아니지만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은 벽체로서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은 굉장히 큰 거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작업을 하려면 굉장히 높은 데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그 다음에 높이가 5m 이상인 동바리. 동바리가 높이가 그러니까 이제 그 슬라브 높이가 5m 이상이니까 이걸 동바리를 5m 이상 이렇게 설치하려면은 일반 동바리가 지금 안 되고 뭐 시스템 동바리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그 추락 위험이 높은 그런 그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안전관리 계획서를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보공. 우리가 이제 지보공을 이제 터널 지보공이라고 이제 터널에 설치하는 건 터널 지보공. 그 다음에 이제 흙막이에 설치하는 건 흙막이 지보공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보공은 뭐냐면 받침대예요. 받침대 터널은 땅속을 뭐 아니면 안반 속을 이렇게 구멍을 뚫는 거니까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받쳐야 되죠. 그래서 받치는 이런 그
받치는 이런 그 받침목을, 이게 뭐 나무가 됐든 뭐 철제가 됐든 뭐 이런 받치는 자재 이런 거를 우리가 지보공이라고 한다. 높이가 2m 이상은 흙막이 지보공도 흙막이 높이가 2m 이상이니까 어떻게 돼요? 받쳐야 되겠죠. 이것도 흙막이가 무너지지 않도록 거기에서. 그래서 이것도 뭐 경사지게 받치면은 경사 지보공, 그다음에 이렇게 흙막이끼리 이렇게 맞대서 이렇게 어, 그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이 지보공이 또 이게 이제 이게 제대로 안 되면은 전체가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보공을 사용하는 터널 지보공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에도 반드시 안전관리 계획서를 수립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동력을 기타로서 이제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 구조물 이렇게 써요. 가설 구조물은 가설 구조물인데 동력을 이용한다 이거야. 동력을 유압이라든지 뭐 전기 모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FOM 그다음 ILM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어디 쓰는 거냐면은 교량 그 다리 설치할 때 사용하는 그런 저기 가설 구조물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다 교량을 설치할 때 밑에 높아가지고 저 고속도로 같은 경우 굉장히 높아서 특수 구조물이죠. 그런 거 특수공법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아주 위험하고 아주 특별한 공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주자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이거는 이제 발주자, 건축주죠. 건축주나 이제 그다음에 인허가 기관의 장. 이거 이제 관공서죠. 관공서의 그 기관의 장이 야 이거 위험해. 이거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해. 이렇게 하는 그런 가설 구조물, 그런 안전관리 계획서를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서는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이것도 이제 그 건축주 입장에서 아니면 관공서의 발주청 입장에서 이건 뭐 위험하니까 이거 안전관리 계획서를 수립을 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건설공사는 안전관리 계획서를 수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는 건설공사. 요거는 이제 지금까지 항목에는 안 들어있지만 각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지방에는 요거 말고 다른 것도 안전관리 계획서를 수립을 해야 돼 이렇게 돼 있는 데는 안전관리 계획서를 수립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 계획서를 수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안전관리 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검토를 받아서 검토해서 이제 그대로 현장에서 안전관리 계획대로 공사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시설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시설물은 아까 말씀을 해드렸을 거야. 시설물은 어떤 걸 시설물이라고 그러냐? 이미 공사가 다 끝나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구조물을 우리가 시설물이라고 그러는데, 요게 이제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3종 시설물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물은 이제 시설물 안전법이라는데 규정을 해놨어요. 이건 언제부터 했냐면은 예전에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이 규정을 안 해놓다 보니까 90년대 초반에 삼풍백화점이라 그래서 서초동에 백화점이 통째로 무너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한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인명 피해를 거의 6, 700명이 무너짐으로써 다 사망했죠. 그리고 성수대교라고, 지금 성수대교 있죠. 여기 성수대교가 한번 무너졌었어요. 교량 하나가. 그래서 그때도 버스가 통째로 한강으로 떨어져서 사망 사고가 난 적이 있고, 그래서 그 이후로
기존의 거의 시설물들을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시설물 안전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해서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3종 시설물, 물론 3종 시설물은 1종 시설물하고 2종 시설물까지만 해놓고 3종 시설물을 규정해 놓은 거는 얼마 안 돼요.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1종 시설물은 어떻게 해라. 2종 시설물은 어떻게 해라. 이렇게 점검하고 필요하면 보수하고 하도록 규정을 정해놨어요. 시설물 안전법에다가. 자, 그럼 일종 시설물,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이 뭔지는 알아야 돼요. 이 건설 안전을 하려면은. 또 이런 시설물 점검하는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건설 안전 기사들이 또 필요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종 시설물은 뭐냐? 공중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다. 그러니까 일종 시설물은 대규모 시설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많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들이 일종 시설물들이다. 이것도 하나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굳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건 외울 필요는 없지만 한번 이해는 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일종 시설물이구나 하는 거를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길 바래요. 자, 일종 시설물 중에서 첫 번째로 교량은 우리가 이제 다리를 우리가 교량이라고 그러죠. 아까 얘기했듯이 90년대 초반에 성수대교가 잘못돼서 그게 무너졌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무너지면은 다리를 지나가던 다리를 사용하던 차량이라든가 사람들이 그대로 떨어지겠죠. 그리고 다리를 못 써먹겠죠. 피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교량을 일종 시설물은 도로 교량하고 철도 교량하고 나눠서 구분을 해놨는데 일종 시설물로 상부 구조 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인 교량. 대부분 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는 교량이 대부분 큰 교량에다 사용을 해요. 현수교는 지금 여러분들하고 대면 수업을 하면 내가 대충 그려서 줄 텐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현수교는 우리나라에서 광양하고 여수를 연결하는 이수신대교가 현수교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 보면은 금문교라고 있죠. LA에 사진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야. 그런 걸 현수교라고 그러고, 사장교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요건 있어요. 인천공항 가는 인천대교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영종대교, 그다음에 서해안 고속도로의 서해대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장교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대규모죠. 그다음에 아치교는 아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교를 아치교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트러스교는 트러스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 아치교는 우리가 이제 성산대교가 이제 아치 형식으로 되어 있죠. 물론 이제 트러스하고 합쳐져 있는 거긴 하지만 트러스는 이제 철골 트러스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그런 교량.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대규모 교량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최대 경관장 50m 이상인 교량. 경관장이라는 건 뭐냐면 교각과 교각 사이를 경관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각과 교각 사이가 50m 이상이니까 이것도 굉장히 규모가 큰 교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사고 나면은 피해가 아주 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장 500m 이상이죠. 연장 500m 이상은 교량 길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500m 이상인 교량을 일종 시설물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폭 12m 이상이고 연장 500m 이상인 복개 구조물. 복개 구조물은 뭐냐면 복개 구조물은
하천이라든가 이런 거를 덮은 걸 우리가 복개 구조물이라고 그러죠. 예전에 그 청계천을 전부 다가 콘크리트로 복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지금은 이제 다 이제 헐어내고 지금처럼 그렇게 뭐 이제 사람들이 산책도 하고 쉴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죠. 그렇게 이것도 이제 굉장히 대규모 그런 그 시설물이죠. 그다음에 철도 교량은 교량인데 이건 이제 자동차가 다니는 데가 아니고 기차가 다니는 데죠. 철도가. 그래서 고속철도, 그다음에 도시철도는 전철, 뭐 전철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고가교도 뭐 고가교도 이제 또 마찬가지죠. 이건 뭐 전철, 지하철이 다니는 고가교. 2호선이 많이 있죠. 고가교가 서울에. 그다음에 상부 구조 형식의 트러스 및 아치교.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연장 500m 이상인 교량, 철도 교량, 철도로 되어 있는 교량을 우리가 교량에서 이런 거를 일종시설물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터널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로 터널과 철도 터널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도로 터널 같은 경우 연장 1000m 이상이 터널. 우리가 이제 1000m 이상 터널 길이가 1000m 이상인 터널. 그 다음에 3차로 이상, 3차로라는 거는 차선이 3차로 이상. 우리가 이제 3차로 이상 터널, 고속도로라든가 외곽도로 뭐 터널 같은 경우 3차로 이상 터널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 시설물이다. 그 다음에 터널 구간 연장이 500m 이상인 지하차도. 이건 뭐 일반 우리가 그 도로 터널 중에서 산이라든가 이런 데 뚫은 터널이 아니고 뭐 시내라든가 이런 데 뭐 지하차도 많이 있죠. 여기 이제 500m 이상인 그런 지하차도를 우리가 이제 일종 시설물이라고 그런다. 철도 터널도 마찬가지. 철도 터널은 승용차 대신에 차량 대신에 기차가 다니는 터널로서 고속철도, 그다음에 도시철도는 지하철, 그다음에 연장 길이가 1000m 이상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철도 터널을 일종 시설물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항만은 뭐 이제 배가 두르는 시설을 항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항만은 이제 관문은 물이 이제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관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관문이 있는 관문 시설은 이게 이제 무조건 일종 시설물이다. 여기 이제 항만 중에서 인천항 같은 경우에는 조수 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배가 물이 빠졌을 때는 배가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문 시설을 사용을 해서 물이 빠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죠. 그 다음에 방파제, 파제제 및 호환. 방파제, 파도를 막기 위해서 방파제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1000m, 1km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계류시설로서는 이제 그 계류시설이라는 거는 배를 이제 묶어놓는 거를 이제 계류시설이라고 하는데, 20만 톤급 이상 선박 하역시설, 그다음에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이런 것들은 일종 시설물이라 그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댐이 있어요. 댐. 뭐 여러분들 댐 잘 알죠? 뭐 소양강댐, 뭐 안동댐, 충주댐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큰 것들이 이제 다목적댐이라는 거는 소양강댐이라든가 뭐 충주댐 이런 것들 이제 다목적댐에 들어가죠. 홍수 조절도 하고, 그 다음에 발전도 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댐들. 이런 게 이제 다목적 댐은 무조건 다 일종시설물이고, 그다음에 발전용 댐은 발전하기 위해서 이제 설치한 댐, 이런 것들도 일종시설물이다. 그 다음에 이제 홍수 전용댐 및 총서 수용량 1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뭐 이런 것도 이제 일종시설물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은 일종시설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무조건 일종시설물이고 시설물이다. 공동주택은 별도예요. 공동주택은. 그 다음에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 시설. 뭐 서울역이라든가 뭐 이런 청량역이라든가 이런 철도 역사, 관람장 이런 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데죠. 규모도 크고 뭐 이런 데. 그 다음에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 상가. 지하도 상가도 굉장히 영등포역 지하도 상가라든가 이런 데 사람이 굉장히 많죠. 이런 데뭐 반포 그 고속터미널역 지하 상가 뭐 이런 데. 이런 데도 굉장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발생될 수가 있죠. 이런 데는 일종 시설물이다.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종주택에 들어가요. 보통 공동주택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하천이 있는데 하천 올 여름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하천이 하천 뚝이 무너지고는 피해들이 많이 봤죠. 그래서 이거는 하구뚝. 그 다음에 하구뚝 중에서 포용 저수용량 8천만 톤 이상 방조제. 그 다음에 수문 및 통문. 수문 및 통문 중에서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그 다음에 보는 이제 국가하천에 설치된 보 높이 5m 이상의 다기능포. 낙동강의 보 이런 것들 굉장히 지금 그동안 지금도 발생이 많죠. 이런 것들이 일종 시설물이다. 그 다음에 규모가 이거보다 작은 거는 이종 시설물에 들어가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배수 펌프장. 배수 펌프장이 있는데 배수 펌프장은 비가 왔을 때 물을 모아놨다가 물을 퍼내는 장소를 우리가 배수 펌프장이라고 해요. 서울시에도 지대가 낮은 곳에는 배수 펌프장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한강 주변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시다가 배수 펌프장이라고 써 있는 데를 한번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좀 돼요. 이런 배수 펌프장이 이제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배수 펌프장도 일종 시설물에 들어간다. 여기 배수 펌프장이 잘못되면은 홍수가 났을 때 침수가 된다든가 이런 사고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사고들이 납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광역 상수도, 공업용 수도, 이런 대규모 상수도는 말 그대로 이건 사람들이 다 먹는 물이죠. 사용하는 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잘못되면은 물을 못 먹으니까 이건 대단히 생존과 관련이 있는 거다 보니까 이 상수도도 이런 대규모 상수도는 일종 시설물에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종 시설물. 지금까지는 일종 시설물에 대해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종 시설물은 뭐냐? 일종 시설물 이외의 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종 시설물 이제 요거보다 좀 적은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 이종 시설물은 이종 시설물은 도로는 도로 교량 이것도 철도 교량 돼 있는데 요건 경관장 50m 이상인 경관장 교량 일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 연장 100m 이상. 그러니까 좀 적은 거. 전체적으로 요건 다 적은 시설들이 이종 시설물이다. 이제 그렇게 근데 이제 이종 시설물 뒤로 3종 시설물이 또 있어요. 3종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또 여기 이렇게 이제 딱 그렇게 한계는 정해놨죠. 예를 들어 터널 구간의 연장이 100m 이상인 차도. 그러니까 100m 이상이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3종 시설물 내지는 그냥 일반 시설물로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이종 시설물을 이런 게 있다. 저는 정도만 항만 계류시설 똑같아요. 댐도 일종 시설물이 아닌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 저수용량 100만 톤 이상 용수댐에서 이거 좀 적은 댐이 이종 시설물이다. 공동주택은 전부 16층 이상은 이종 시설물로 들어가요. 공동주택은 높아도
일종 시설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동주택 이해 건축물로서 이제 공동 아파트가 아닌 그런 시설물도 요것도 아까 일종 시설물에 비해서 좀 적은 것들, 적은 그런 그 시설물이 이종 시설물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하천도 마찬가지. 예, 그 다음에 뭐 상하수도도 일종 시설물보다 적은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일종 시설물이 없는 그 시설물 중에서 옹벽 및 절토 사면이라고 있는데 옹벽이 이제 옹벽 같은 경우 이제 무너지면은 이제 그것도 이제 대형 사고로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이종 시설물로 이건 이제 포함을 해서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 시설물, 이종 시설물로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놓느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일종 시설물 같은 경우는 뭐 4년, 뭐 4, 5년 있다가 정기적으로 시설물이 제대로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를 점검을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일종 시설물은 그만큼 중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점검을 자주 하고 이종 시설물은 좀 일종보다는 좀 뜸뜸이 하고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하란 얘기예요. 뭐 근데 이제 그거보다 1, 2종 시설물이 아닌 경우는 점검을 안 해도 되는데 그 대신 3종 시설물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또 20년 이상 어느 정도 이제 오래되면은 또 점검을 해서 그 수명이 다 되면은 뭐 철거도 하고 또 이뭐 이제 보수 보강도 하고 해서 유지 관리를 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1, 2종 시설물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종 시설물은 1종, 2종 시설물이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을 우리가 3종 시설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이제 우리가 또 뭐 특별관리 대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해서, 이건 이제, 이렇게 또, 시설물이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98조 별표 31에 따라 지정 고시된 시설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종 시설물이. 그것도 여기서 3종 시설물도 토목 분야, 교량, 터널, 1, 2종 시설물이 아닌 소규모 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소규모 시설물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도 이것도 아주 적은 거는 아니고 이렇게 한계를 정해놨죠. 이런 것들이 3종 시설물이다. 뭐 육교, 지하차도, 뭐 기타. 건축 분야는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이게 좀 적은 아파트인데 그래도 5층, 뭐 15년 이후에 경과된. 그러니까 15년이 경과됐으니까 건물 수명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이제 균열도 많이 발생을 할 거고 물론 이제 여기 1, 2종 시설물이 아니라서 정기적인 점검이라든가 이런 건 안 해도 되지만 이렇게 3종 시설물로 지정을 함으로써 이것도 이렇게 15년 이상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 아파트는 이것도 이제 정기 점검을 해야 돼요. 이것도 20년 지나서부터. 그래서 이렇게 3종 시설물로 분류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이해 건축물 한 번씩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 뭐 이걸 전혀 뭐 이해만 하면 되지 전혀 외울 필요는 없다. 전혀 뭐 외우실 아마 기사 시험 문제에도 이런 거는 안 나올 거예요. 뭐 근데 이제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이해는 하고 있어야 돼요. 자, 뭐 공동주택 이해 이런 건물들 3종 시설물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아까 첫 번째 할 때 안전관리 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거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라고 계획서가 또 하나 있어요. 안전관리 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수립해야 된다고 그랬고, 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걸 또 수립을 해야 돼요.
그 왜 이렇게 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하라고 그러냐. 국가에서. 그만큼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건설 현장이. 건설 현장이 사고들이 아주 다양하고 또 사고가 한번 나면은 사망 사고라든가 이거 대형 사고들이 많이 나다 보니까 대형 사고들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이렇게 이중으로 규제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해염 방지 계획서도 한번 봅시다. 유해염 방지 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노동부 소관이라고 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이거 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건설 현장의 근로자 안전보건, 결국 근로자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근데 이제 이 처음 요 유해염 방지 계획서가 수립이 될 때는 건설공사만 했는데 지금은 제조업에도 유해염 방지 계획서를 수립을 해야 돼요. 제조업 중에서도 그 일부 이제 그 지정의 그 요건에 해당되는 이런 그 제조업에는 그러니까 유해염 방지 계획서는 건설 현장뿐만 아니고 뭐 대형 제조 공장에서도 수립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것도 결국은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니까 유해염 방지 계획서는 노동부에서 그 관리하는 하는 거다 보니까 주로 이제 근로자 안전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 안전 보건 쪽으로 이렇게 더 이제 더 그러니까 사람 쪽으로 더 이제 그 안전 보건을 두는데 안전관리 계획서는 시설물 이제 국토부 쪽이다 보니까 물론 그 근로자뿐만 아니고 시설물 쪽의 안전 보건. 그러니까 시설물이 뭐 붕괴되고 뭐 붕괴되느냐 아니냐 뭐 이런 시설물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는 쪽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도 더 무방하리라 생각이 되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위해염 방지 계획서의 작성, 제출 등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1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해염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서 적합이 나와야만이 돼요. 그래서 이게 심사 부적정 나오면은 다시 이거를 다시 작성해서 심사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건설 현장뿐만 아니고 제조 공장, 뭐 대규모 플랜트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그 유해염 방지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또 세 번째로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려는 경우 여기 이제 건설공사가 나오죠. 두 번째는 여기 이제 기계기구 설비, 공장 이런 데 나오는 경우 이제 이렇게 그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1항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해염 방지 계획서는 여러분들이 건설 현장으로 가건 제조업 현장으로 가건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유해염 방지 계획서는 안전관리 계획서보다도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요 유해염 방지 계획서를 또 마찬가지로 안전관리 계획서처럼 제출 대상
아무 뭐 어떤 뭐 아무 전체 뭐 건설 현장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규모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인 이런 데만 그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요런데 그, 그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공사로서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건물이 높이가 땅 바닥으로부터 31m 이상인 거. 아까 안전관리계획서에는 31m 이상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비계구조물에 해당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무조건 위해연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요런 시설들 보면은 문화재 집회시설, 판매운수, 종교 요런 부분 대부분 요런 것들이 다 여러 사람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시설들이죠. 요런 공용으로 사용하는 이렇게 그 시설들이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시설들에 대한 공사로서 5,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해연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특히 냉동 냉장 창고 시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위해연 방지 계획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마 이거 지난번에 이천에서도 냉동 냉장 창고에는 화재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특히 더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서는 여기 이제 연면적 5,000제곱미터 냉동 냉장 창고 시설의 설비 및 단열 공사. 설비. 이제 여기 첫 번째로서는 뭐 건축공사고 두 번째로서 설비. 이런 시설의 설비하고 단열 공사할 때도 반드시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다음에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 공사. 아까 그 안전관리계획서에서는 최대 경관장 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 건설 공사라고 그랬죠. 요거는 이제 최대 지간 길이. 이건 뭐 다리 전체 길이가 50m 이상인 경우. 여긴 좀 더, 오히려 더 강화되어 있죠. 그 다음에 4번 터널 등의 공사. 터널 공사는 뭐 크기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 위험 방지 계획서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댐 중에서 다목적 댐, 발전용 댐,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인 용수전용 댐, 뭐 이런 것들은 또 마찬가지로 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뭐 또 여섯 번째로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요거는 이제 안전관리계획서에서도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도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을 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요 10m 이상인 굴착공사도 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위험 방지계획 어느 경우에 위험 방지계획 작성을 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했고, 제출 대상을 그 다음에 위험 방지 계획서는 그럼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 뭐 안전관리 계획서도 이제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 뭐 거기 이제 제출 대상이 있긴 있는데 안전관리 계획서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이제 현장 가서 그때 가서 하면 되는데 위험 방지 계획서는 안전관리 하는 사람들한테는 특히 더 깊게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어떤 첨부 서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 관리 계획에서 공사 개요서, 그러니까 공사 뭐 규모가 얼마고, 그다음에 뭐 크기가 얼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요라고 그래요. 공사 개요. 몇 층이고 지하 몇 층이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요 공사 개요서가 첨부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사 현장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특히 매설물 현황, 그 주변에 뭐 전선이라든가 가스관이라든가 상수도관이라든가 하수도관 관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변에 어떻게 지나갔는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 돼요.
특히 이제 건설물 사용 기계 설비 등을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뭐 타워크레인이라든가 뭐 이런 뭐 항타기 항발기를 어디다가 설치를 할 건지 이런 도면도 들어가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 공정표, 공정표, 그러니까 각각의 공정이 언제 시작돼서 언제 끝나고 해서 처음 착공부터 준공 때까지 공정을 나타내는 공정표가 이제 포함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고 이제 이 시간 마지막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가 들어가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관리 조직표. 그 현장의 안전관리 조직은 어떻게 돼 있느냐? 뭐 현장 소장 밑에 뭐 각각 그 직원들의 그 조직을 이제 어떻게 조직이 돼 있는지를 조직표가 들어가지고, 그다음에 비상시에 재발생 위험 시에 연락하고 대피할 수 있는 대피 방법들이 여기에 들어가줘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줘야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여기서.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는 작업 공사 종류별 위험 방지 계획이라고 해서 이제 위험 방지 계획이 종류가 이제 뭐 건축물도 있고 교량 공사, 뭐 또 터널 공사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댐 공사 이렇게. 그래서 그 종류별로 이제 그 위험 방지 계획이 별도로 이제 따로따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건축물 또는 뭐 시설 등이 건설 개조 또는 해체 공사에서는 이런 그 가설 공사, 구조물 공사, 마감 공사, 기계 설비 공사, 해체 공사, 여기에 대한 이 공사에 대한 위험 방지 계획이 들어가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냉동 창고, 냉장 창고 시설의 설비 공사 및 단열 공사에는 여기에 또 마찬가지로 가설 공사, 단열 공사, 기계 설비 공사에 대한 유해 위험 방지 계획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다음에 다리 건설 등의 공사, 교량이죠. 교량은 이제 가설 공사가 들어가고 다리 하부 공사, 다리 상부 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다리 하부 공사는 우리가 하부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초하고 교각까지. 그다음에 상부 공사를 우리가 상부공이라고 그러는데, 요건 이제 상판, 교량의 상판하고 뭐 거기 시설물들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상부 공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거 이제 이제 앞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우리가 대면 강의 이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하고 직접 글이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터널 구동의 공사 시에는 이제 마찬가지 가설 공사, 그 다음에 굴착 및 발파 공사, 구조물 공사, 여기에 대한 위험 방지 계획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댐은 마찬가지로 가설 공사, 굴착 및 발파, 그 다음에 댐 축조 공사에 대한 그 위험 방지 계획이 들어가줘야 되고, 굴착 공사 10m 이상 굴착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위험 방지 계획서가 작성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굴착 공사에는 가설 공사, 그 다음에 굴착 및 발파, 땅 파는 공사를 굴착이라고 그러고, 발파는 이제 그 다이너마이트라든가 이런 걸 사용해서 폭파해서 그 돌을 깨는 그런 공사를 발파 공사라고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흙막이 지붕이 10m 이상이 되니까 이제 무너지지 않도록 흙막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흙막이 지붕 공사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유해 위험 방지 계획이 들어가줘야 된다 그랬어요. 자, 이제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에 첨부 될 서류로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서가 들어가줘야 된다 그랬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 이게 뭔지를 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서 여기 이제 이런 그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1항에 건설사업장과 본사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건설사업장, 그러니까 건설 현장과 본사, 건설회사 본사의 본사에 이제 안전전담부서가 있어요. 본사에 각 현장의 안전을 전담하는 부서인데 그런 전담부서에서 그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그 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다음에 여러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그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을 해야 돼요. 뭐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이런데 그런데 그런데 규정된 사항을 이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들이 있는데 요거를 그냥 그 건설 공사비에서 사용을 허락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을 해서 여기서 써라.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예요. 제3항에 그러면 여기에 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근로자는 어떤 사람을 근로자라고 그러냐? 근로자란 건설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본사 및 근로자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 소속 근로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그 현장에 있는 그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다른 현장에 있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돼요. 다른 현장에다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A 현장에다. 그럼 A 현장에 있는 근로자만 위해서 써야 돼. 그 A 현장의 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이제 그래서 요 A 현장에 소속된 근로자인데 이제 본사의 안전전담부서에 소속된 근로자는 이 사람은 이거 뭐 전체 현장을 관할을 하니까 이 사람까지는 그럼 우리 지금 요 사람까지는 우리 현장의 근로자로 봐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안전관리비를 그 본사의 안전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비용은 뭐 일부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 뒤에 보면 또 나와요. 그래서 근로자의 의미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로자의 의미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안전관리비 계상해서 계상은 그러면 각 현장에 뭐 큰 현장이나 작은 현장이나 안전관리비를 다 똑같이 사용을 하면 안 되겠죠. 뭐 100억 공사비가 100억인 현장하고 그다음에 뭐 공사비가 10억인 현장하고는 당연히 안전관리비가 규모가 틀려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사용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또 이거를 이제 문제는 이게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기만 하고 뭐 이대로 그냥 하면 뭐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요게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 보니까 요게 기사 시험이라든가 이런데 자주 나와요. 문제는 이게 기사 시험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 자주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만큼은 특별히 좀 외워야 되겠다. 이거만큼은 특별히 좀 외워야 되겠다. 그래서 요거 중에서 요거 중에서 일반건설공사 갑 뭐 이렇게 그 대상 갑 중에서 이제 1.97% 대상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 적용 비율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1.97%뭐 내지는 뭐 이렇게 프로 나와 있는 거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고 있으면은 좋아요. 근데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보통 한 해에 한 문제 정도는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둬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 계산기준표라고 돼 있는데 대상액은 뭐고 뭐 이게 뭐냐? 여기 보면은 대상액 5억 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이렇게 돼 있어요.
대상액이라는 거는 요 대상액은 여기 이제 그 노무비, 직접 노무비 플러스 자재비를 우리가 대상액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전체 공사비가 아니고 전체 공사비 중에서 노무비하고 자재비, 요 노무비하고 직접 노무비하고 자재비를 합한 금액.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0억이 전체 공사비다. 근데 그 중에서 노무비, 직접 노무비하고 자재비를 합한 금액을 보니까 요게 한 70억 정도 되더라. 요게 대상액이 되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그 대상액에 일반 건설공사 값은 2.93%를 적용을 한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상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는 적용 비율은 1.86%라고 기초액을 534만 9천 원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초액은 뭐냐? 이 적용 비율로 적용을 했더니 그 기초액보다 적게 나와. 안전관리비가. 그럴 경우에는 요 최소한도 요 금액 이상으로 해라.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제 대상액이 50억 원 이상인 규모가 큰 거는 1.97%로 해라.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뒤에 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 적정 비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몰라도 될 것 같고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상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 적용 비율이라든가 대상액 5억 원 미만인 적용 비율 요 정도는 눈에 좀 익혀뒀다가 문제 기사 시험 볼 때 문제 나오면은 그 최소한도 이렇게 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요건 안전관리비는 그만큼 이 돈이 이 건설 현장이든 뭐 어디든 이 돈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설 현장에서 감사가 나온다든가 노동부에서 이제 검사가 나갈 경우에는 이건 꼭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이라든가 이런 건 꼭 봐요. 그래서 이것도 이게 잘못됐을 때는 벌칙도 요거는 좀 세요. 그래서 요 안전관리비는 반드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금액이다. 그러니까 안전 이해 분야에 사용해서도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요건 사용 기준, 이 안전관리비는 어디다가 사용하느냐? 요것도 아예 이렇게 정해놨어요. 요것도. 그래서, 안전관리비는 어디다 사용하느냐?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현장에 가면은 이제 이걸 이해를 할 텐데, 그냥 한번 이렇게 좀 읽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 수행 출장비 및 건설용 리프트의 운전자 인건비에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건 100%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이제 안전 관리자로서 현장에 부임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월급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너스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들어가는 비용은 전부 다 이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출장 가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안전관리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안전관리자들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만 일을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만 일을 해라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용 리프트 운전자 인건비는 이제 건설용 리프트는 건설 현장에 그 근로자들이라든가 자재를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걸 이제 리프트라고 그러는데 엘리베이터 같은 역할을 하는 걸 리프트라고 그러는데 요거의 안전을 위해서 운전자를 별도로 운전자를 채용을 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인건비. 그러니까 리프트의 운전자는 그 리프트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순수하게 안전만을 위해서 이렇게 들어간 비용이다 해서
요 인건비도 이제 다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 건설기계 등의 움직임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뭐나 이제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 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 예방을 위한 하부 통제, 화기 작업 시 화기 감시 등 공사 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 그러니까 순수하게 근로자의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그런 사람들의 인건비도 안전관리비로 100%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별표 2, 뭐 1의 2에서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조 반장. 이제 그러니까 작업 반장 내지는 뭐 이런 사람 관리 감독자 지위에 있는 직위에 있는 자들 이제 그런 사람들의 업무 수당. 업무 수당이라 해서 이건 이제 인건비는 아니고 수당 일부 이제 그 수당 일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별표 2에 해당하는 그런 작업들. 별표 2가 이제 보면은 1번부터 뭐 14번 까지 있는데, 요게 이제 요 보면은 건설용 리프트, 곤드라를 이용한 작업, 뭐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해 향한 파쇄 작업, 굴착 깊이가 2m 이상인 집안의 굴착 작업 등등등등 해서 한번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아는데, 요게 전부 다 위험한 작업들이에요. 사고가 나기 아주 쉬운 위험한 작업들, 이런 그 위험한 작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작업 반장들이 그 자기 밑에서 그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만큼 신경을 써라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그 인건비 각종 업무 수당만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보면은 뭐 굴착면 깊이가 2m 이상인 암석 굴착 작업, 거푸집 지구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 작업, 기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 작업, 그다음에 뭐 건축물 골조, 교량의 상부 구조 또는 탑의 금속재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 조립 해체 또는 변경 작업, 콘크리트 공작물 중에서 높이 2m 이상 해체 파괴 작업, 그 다음에 전압이 75V 이상인 정전 및 활선 작업, 그러니까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이죠. 그 다음에 맨홀 작업, 산소 결핍 장소 작업, 이런 것들, 이런 위험한 작업에서 그 작업하는 그 작업 반장들의 인건비에다 수당을 좀 더 준다. 그만큼 네가 데리고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뭐 그만큼 더 신경 쓰고 점검하고 하라는 의미예요. 이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안전시설비. 여기 이제 안전시설비가 보통 안전관리비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요. 안전관리비 중에서. 안전시설비는 이제 법령 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 여러분들 안전표지 뭐 이렇게 보면은 많이 봤을 거예요. 출입금지 표시라든가, 그다음에 추락주의, 낙하물주의, 뭐 이런 안전표지. 그다음에 경보 유도시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감시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 비용. 그래서 그 낙하물 방지하기 위한 낙하물 방지시설, 그다음에 추락 방지하기 위한 추락 방지시설, 안전 난간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설에 들어가요. 이런 안전 시설을 설치하는 그 설치비 비용 등이 다 이제 아주 안전관리비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은 본 건물을 시공하기 위한 그런 공사비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그건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 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개인 보호구라는 거는 안전모, 그다음에 안전화, 안전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안전장구, 그다음에 뭐 눈을 보호하기 위한 뭐 보안경, 그다음에 귀마개, 이런 것들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용접할 때 사용하는 용접포,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도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니까 이것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해서 법령 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자문, 작업환경 측정, 유해염 방지 계획서의 작성, 심사,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 장비 등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 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의 비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안전보건진단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 현장이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작업 환경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얼마만큼 위험한 상태로 되어 있느냐 하는 거를 진단하는 비용이에요. 요거는 이제 뭐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 그 안전보건 진단 업체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일반 구조물하고는 틀린 그런 산업안전보건진단이라고 해요. 이런 업체한테 돈을 주고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는 경우에 그 비용을 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줄 수가 있고 또한 이러한 유해염 아까 강의한 유해염 방지 계획서 작성 심사 확인에 비용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도 요 비용으로 할 수가 있다. 예,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체적으로 이런 작업 환경 측정이라든가 안전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계, 기구 이런 것들 사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점검한다든가 순찰을 한다든가 이렇게 오기 위해서 자동차를 사용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자가 사용하는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들 다 요, 이 비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라고 있는데, 안전보건교육은 법적으로,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무조건 이제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로자들한테는. 그래서 법령 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그러니까 이제 이 안전보건교육을 하려면은 그냥 돈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교육 기자재를 산다든가 그 다음에 안전보건 교육 강사를 외부에서 초빙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또 근로자들이 그 안전보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이제 음료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준비해서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데 소요되는 비용은 이제 비용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보건 관계자의 교육비. 안전보건 관계자가 이제 외부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그 다음에 안전교육을 위해서 자료를 수집한다든가, 이런 것도 또 이제 안전기원제라고 그래서 이제 공사기관 내 이제 별도로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기원제 우리가 이제 비가 안 올 때 비 오게 해달라고 기원제도 지내고 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안전기원제도 지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전보건 행사를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통 안전보건의 날이 이제 4일이기 때문에 보통 4일날 같은 경우 매달 4일날 같은 경우는 안전보건 행사를 해요. 그래서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이제 그날 보면은 안전보건을 잘 했다든가 그 사람들한테 포상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도 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비용들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이제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법령 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그러니까 근로자의 건강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근로자가 직업병 우려가 있다든가 해서 또 건강 진단이라든가 특수 진단이라든가 또 정기적으로 이제
그 진단을 뭐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 들어간 비용들 이거 근로자 보고 돈 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런 데에 들어간 비용도 요 근로자들한테 이제 건강 진단을 해주고 돈을 이제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해주죠. 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술지도비라는 게 있어요. 기술지도비라는 거 있는데 요거 이제 기술지도는 공사비가 전체 공사비가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120억 이하, 그 다음에 120억, 토목공사는 150억 미만.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공사비가 이제 공사가 뭐 일정 규모 이하인 그런 그 공사에는 안전관리자가 배치를 안 해도 돼요. 배치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장에는 재해방 전문 지도기관에 그 정기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이면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이제 재해방 전문 지도기관에서 나와서 전공을 받고 컨설팅을 받고 지도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재해방 전문 지도기관에서 나와서 점검해서 그뭐 부족하다든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또 이제 그 지도를 받아서 뭐 고치기도 하고 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재해방 전문 지도기관에 비용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비용을 이제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죠. 근로자 본사의 안전 전담 부서에 있는 사람도 우리 현장의 근로자로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본사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 본사에 사용하는 그 본사에서 안전 전담 부서에서 사용하는 비용을 일부 보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사 사용비는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을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제1호부터 7호까지 사용 항목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의 안전전담 직원 인건비, 업무 수행 출장비 요거는 사용할 수가 있다. 일부 이렇게 요거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별도 조직을 갖춘 건설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뭐 이제 그 건설업체 같은 경우 안전관리부서가 이제 뭐 별도로 안 돼 있고 뭐 공용으로 본사의 부서 중에서 다른 부서에서 뭐 안전을 전담하지 않고 뭐 이렇게 같이 좀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안 되죠. 안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 전담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는 건설업 그 업체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건설안전 그 분야에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설명을 해봤어요. 그래서 안전관리 계획서, 그다음에 시설물의 범위 및 종류, 그다음에 위해염 방지 계획서, 그다음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위해염 방지 계획서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런 분야 부분이므로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도 아마 반드시 몇 문제는 포함이 되리라 생각이 돼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 다음 또 3강 시간에 3주차 시간에 또 여러분들 만나기로 할게요. 수고들 하셨어요.